이렇게 불확실성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정부는 대외 신인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융 외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24시간 금융 외환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튀는 수치나 특별히 튀는 그런 상황들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체계를 갖춘 지는 제법 오래됐고요. 환율이 지난해 12월에만 한 100원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작업을 강화를 한 상황입니다. 또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화 수요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선물한 포지션에서 자기 자본 한도를 상향했다. 이런 소식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국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종전 50에서 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다는 건 은행들이 보유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린다는 뜻이기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외환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캐파를 늘려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풀릴 수 있는 달러화 자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외화 유동성에 이른바 돈맥 경화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돌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특히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달러화를 좀 더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250%만 허용했던 걸 앞으로는 375%까지 대폭 완화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유사시에는 이쪽에서 달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안전판을 더 마련해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 외화 수요 같은 것들도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직접 달러화를 사버리면 원화를 내다 팔고 달러화를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가뜩이나 올라가 있는 원화 환율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시장에서 달러화 사지 말고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국고로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직거래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그 높은 수준의 환율일 때 일종의 해지가 가능한 상황인데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환율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규모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까지 늘립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7, 80조 원 정도의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환율이 치솟는 걸 좀 방어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대기업의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외화 대출도 허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외화 대출 같은 것들에 굉장히 규제도 많고 우리가 두드러기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달러화를 미리 수급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저수지 역할을 한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역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국 통화로 결제하는 거. 그러니까 원화 말고 상대국 통화로도 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꼭 우리가 규정해 놓은 그 돈으로만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외화의 수급 다변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게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와도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요사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고 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인 공매도 재개나 밸류업 같은 선진화 과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선진화되기 위해선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어떤 계획들이 포함됐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가 도입이 됩니다. 제목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데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세금상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해서 이것도 ISA라는 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하는데 이 안에서 투자금을 늘리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계좌를 활용을 하면
여기에서 세제 혜택도 늘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도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하고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좋은 계좌가 되고요. 앞으로는 1인 1계좌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할 수도 있게 해서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좀 불려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납입 한도부터 일단 상향 조정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연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총 1억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연 4천만 원 그리고 5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 그 상향 조정을 해서 불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배당 이자 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이 돼서요.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도 수출입 대금을 환전을 허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이 트럼프 2기 등장으로 보호 무역 주기가 더 강화될 거라는 전 세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중 경쟁도 한 번 더 심화될 것이고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무역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혹은 보증을 서지 않아서 급전이 달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360조 원을 지원을 하고요. 우리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수출 지원 예산도 2조 9천억 원, 이 사상 최대까지 늘리게 되고요.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정 지원을 해서 법인세도 그 납부하는 기간을 좀 미뤄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 결제에서 이 대출 만기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지나치게 고환율일 때 이 자금을 갚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결국 잘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력 산업들을 집중 지원으로 대응하기로 한 건데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업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던데 어떤 방안이 포함된 건가요? 네, 우리 경제는 반도체 빼놓고 일단 이야기할 수가 없을 텐데 반도체 특별법이 아직 입법부에서 제정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요. 반도체 특별법 제정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최대 2%대 국고채 금리의 정책 금융을 지원을 해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차 전지는 우리 투자자들도 참 많은 분야인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혜택 축소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치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국 정책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조선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지보수 관리 관련해서 한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원한다라고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외국 인력의 고용 규제도 완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잘하던 건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3대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AI, 바이오, 또 양자 같은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G3가 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그냥 탑3가 되자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력에서 우리가 아쉽게도 한 박자 좀 뒤처져 있다. 이걸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처져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1분기 중에 AI, 컴퓨터, 인프라 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삼성과 SK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또 항만 내 데이터 센터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을 하게 되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 연구 개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이오 혁신 전략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요즘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양자 컴퓨팅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종합 육성 계획도 나올 예정이어서 업계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 경쟁력을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봤을 때 가장 포괄적으로는 역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인재도 들어있고 뭐 전력을 확충하는 부분도 다 들어있는 부분이니까요. 정부는 이걸 위해서 올 한 해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네, 산단을 키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전기하고 물입니다. 공장을 돌릴 때는 전력과 공업용수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전력망을 까는 데에서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을 해서 국가 기간 전력망을 구축을 하고요. 이게 아마 가장 요긴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산단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겁니다. 정부가 전력망 끌어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 기업 부담분의 절반을 정부가 끌어안겠다 이미 밝힌 상황이고 첨단 인재들이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신규 설비 허가 단계부터 이거 지역으로 좀 분산을 해서 이거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고 지금 수소 특화 단지가 전국에 2곳뿐인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요. 글로벌 첨단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게 지금 우리 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해외 우수인재가 뭐 비자 신청을 한 달치 할 때 이런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해외 우수인재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10년 동안 절반 깎아준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인데 여러 가지로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급여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재 측면에 좀 더 집중해 보면요. 글로벌 인재를 붙드는 거 그리고 우리 우수 인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좀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으려고 하겠죠.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55조 원 정도라고요. 네, 역대 최대 규모 맞습니다. 시설 투자 자금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55조 원이고요. 올해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지원을 합니다. 투자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만큼 지금 시설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시설을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또 공급의 주요 내역들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자기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공장을 증설하거나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폭넓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기획형으로 이 규제 샌드박스 만들어서 2개였던 분야를 8개 분야로 확대를 하고요. 웬만하면 규제하지 않고 풀어주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사다리도 만들어주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유망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책 자금을 시설 스마트화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 아주 조금만 도와주면 도약할 수 있는 그 성장의 발판이 있다고 정부는 믿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창업이나 해외 진출까지도 지원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올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한 해에 이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